담당한 함선준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재무설계 사용자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재무설계 프로그램은 처음에 최초로 이용하실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인트라넷을 통해서 운영이 가능합니다. 저 마이크 소리 입력 안 해? 지금 나오면 괜찮아요. 근데 없어도 돼요. 네, 지금 마이크가 크기 때문에 깨끗하지 않아서. 저걸 켜야 소리가 깨끗하게 들어오거든. 안 그러면 좀 잡소리가 다 들어가서. 써주는 거 다 들리는 거. 진짜 많이. 저희 타임 해주실래요? 바꿨어 지금. 바꿨다고. 시골에서 오셔가지고. 네, 지금부터 재무설계 프로그램 사용자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재무설계 프로그램은 최초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인트라넷을 통해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 방법은 보시는 화면에서 만약에 이제 어떤 사람이 재무설계를 하겠다 보면 이 사람의 상세 화면을 보시면 맨 아래쪽에 보시면 파란색으로 재무설계 버튼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서 이 사람의 재무설계를 누르시게 되면 현재 사람의 그 재무설계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현재 보시는 화면은 재무설계에서 지금까지 이용했던 그 사용자들의 리스트 화면입니다. 보여지고 최초의 재무설계 버튼을 눌러서 오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만 나옵니다. 지금 방금 잠깐 안 나왔던 거는 현재 저희가 이거 오류라고 보다는 이렇게 시스템을 계속 수정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수정돼서 오픈 전까지는 올라갈 거고요.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나오고 어떤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그 재무설계를 하겠다 하시면 리스트를 보고 현재 해당하는 사람의 이름을 앞에 보시면 이름 부분에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 사람의 재무설계에 대한 상세 정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위에 인적사항은 이 사람의 인트라넷에서 입력된 기본 정보들이 최초에 가져오게 되고요. 연락처 정보가 있고 이 연락처 정보는 보통 재무설계 그 인트라넷을 이용할 때 핸드폰 번호만 받는다든지 아예 안 받는 경우도 있어서 이쪽에서 저희가 한 번 더 보시면 여기가 지금 현재 수정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을 하시고 저장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바로 수정을 할 수 있으시고요. 재무설계 현황은 현재 이 사람의 재무설계가 어느 정도가 이용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보여주면 됩니다. 현재 이 사람은 상담 차수, 현재 2차를 상담하고 있는 중이고 전체로 진행적인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고 재무설계 현황에 보면 전체 현황에 보시면 4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진행, 완료, 정지, 취소. 그래서 진행은 현재 진행 중이다. 완료는 현재 모든 상담을 완료했다. 연기는 뭐 상담자나 상담하시는 사이의 판단에 의해서 좀 그 설계부만 이 상담하는 부분 좀 연기 좀 하겠다. 그리고 취소는 현재 상담하는 내용을 취소하겠답니다. 그리고 상담 이력에 보면 현재 진행되었던 이력들이 나옵니다. 현재 이 신청자 3이라는 사람은 1차 상담을 완료했고 현재 2차 상담이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시면 보실 수 있고요. 버튼이 2개가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상담 진행 버튼과 상담 완료 버튼이 있는데 상담 완료를 누르게 되면 현재 2차 상담이 완료가 됐다 하면서 3차에 대한 내용이 밑에 생기게 되고요. 상담 진행을 누르면 현재 2차 상담을 진행하겠다 해서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화면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화면에서는 보이진 않지만 이 부분, 요 아랫부분에 신규 상담이라고 버튼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언제 나오냐면 이 사람이 만약에 이제 완료를 했다. 그러면 새로운 상담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신규 상담 버튼이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상담 취소로 눌렀다. 그리고 다음에 또 상담하려면 신규 상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밑에 지금 버튼이 노출되진 않았지만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보여지게 되냐면
제가 아무나 한 명을 들어가서 이 사람에 대해서 취소를 해보겠습니다. 취소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이 현재 상담이 취소가 되고 신규 상담이라는 버튼이 생깁니다. 이 신규 상담이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저기 보이는 누적 차수라는 게 있는데, 누적은 이 사람의 한 사이클을 의미하는 차수를 의미하는 거고요. 상담 차수는 그 차수 안에서 1차, 2차 3차 상담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1차는 취소됐고 이제 새로운 상담이 되기 때문에 누적 차수가 2가 되고 바로 1차 상담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상황은 상담 전이고요. 상담 진행을 누르면 바로 1차가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서 보시면 이 사람의 지금까지 입력된 요약 보고서인데요. 지금은 2차로 새로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 아무것도 입력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영어로 나오고요. 이 사람이 지난 내역을 보시면 여기 셀렉트 박스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1차로 누르시게 되면 이쪽에 내용이 바뀌는데, 이 사람이 지금 1차가 지금 이게 테스트 데이터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어서 0이라고 나오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테스트 하려고 했던 이 사람의 보시게 되면 이 사람이 현재 입력됐던 내용들이 이렇게 쫙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재무상담 진행을 업무적인 내용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업무적인 내용은 제 옆에 계신 오광석 팀장님이 직접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하나, 셋. 네.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괜찮은 협동조합의 오광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다시 한번 드리고요. 네. 그러면 이제 상담으로 바로 들어가서 화면 좀 보면서 이제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게 위에 상단에 있는 이 메뉴들 한번 보세요. 봐주시면은 이제 홈 버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인적사항부터 연재출까지 이게 FF예요. 여기가 정보 파악이고요. 그 다음에 분석 누르면 분석에는 이제 세 가지 자산부채 상태표, 현금 흐름표, 생애 설계 이렇게 분석 나오고요. 그 다음에 1차 상담이기 때문에 FF하고 분석까지 나온 다음에 이제 출력 버튼이 있네요. 그리고 2차 상담을 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제한이라는 게 하나가 더 생겨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자산이나 기타 등도 조정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FF부터 설명을 드리면 일단 여기 초기 화면 있죠. 초기 화면을 어떤 화면이든지 초기 화면을 누르시면 다시 여기로 갑니다. 여기로 가고요. 이게 재무상담 상세정보죠. 상세정보 쪽으로 와서 1차 상담으로 가보겠습니다. 인적사항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그냥 텍스트로 입력을 하면 되고, 성별 같은 경우는 이제 남성, 여성을 셀렉트 박스로 했고요.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시죠? 그래서 자세하게 그냥 설명하면서 갈게요.
생년월일은 생년월일을 입력을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나이를 입력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나이를 한번 41세로 만약에 나이를 다시요. 이걸 이제 지우고 만약에 나이를 41세로 고치게 되면 1월 1일이 되죠. 74년 1월 1일. 이런 식으로 그냥 생년월일이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아니면 생년월일을 넣으면 나이가 나옵니다. 다시 43세 해서 생년월일을 43세로 할게요. 이런 식으로 생년월일이 이렇게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 여부, 이건 그냥 체크, 콤보 박스, 체크 이거를 그냥 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 비고에는 만약에 장애가 있다면 그거에 대한 몇 급이나 이런 부분들 그런 식으로 텍스트로 입력을 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배우자는 똑같고요. 그 다음에 자녀 같은 경우는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기본적으로는 2칸이 주어져요. 2열이 주어지고요. 여기에 여기는 지금 없는데요. 왜냐하면 이거는 1차 상담을 완전히 다 끝낸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서 추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단에 추가 버튼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2열 기본이고요. 추가 버튼 누르시면은 자녀가 만약에 4명 있는 집 같은 경우는 여기서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이 부분은 학교나 이런 직장 같은 것들 그런 것들 그냥 입력할 수 있는 텍스트 칸 하나 넣어놨습니다. 그다음 가족관계는 마찬가지로 부모님 그냥 나이 입력하고 부영역은 예 아니오 선택하실 수 있고요. 배우자의 부모도 마찬가지고 형제관계도 일단 2명입니다. 2명 정도고 디폴트가 2명이고요. 추가 버튼을 누르시면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렇게 형제가 추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파악할 상담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없을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최대한 이렇게 파악하는 정보들은 다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가족 환경 같은 경우는 그 상담하면서 이제 그분 이게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자유롭게 적는 그 텍스트로 이렇게 적는 란을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최초 요구 같은 경우는 이거는 DB에서 따라옵니다. DB에서 이렇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따로 입력할 건 없고요. 인트라넷에서 입력한 내용이 이 사람 왜 왔는지 최초 요구는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적사항 여기까지 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직업소득란은요. 이분이 이제 직업에 대한 부분, 현재 직업은 예를 들면 한 12가지 정도의 그 종류가 있어요. 그 종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미파악 같은 경우 넣어놨습니다. 미파악. 회사 직급 기타 텍스트로 입력하시면 되겠고, 과거 경력 같은 경우도 이제 상담시에 일정 부분 좀 파악해야 될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히스토리 파악 상에서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직업 분류도 똑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 다음에 미래 계획은 그냥 텍스트로 입력하게 되어 있고요.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득. 소득은 소득 종류가 이렇게 있어요. 급여소득부터 사업, 이자, 임대, 공적 부조, 사적 부조. 이 용어는 처음, 저는 좀 익숙하진 않았는데요. 공적 부조는 아시죠? 그냥 그 수급받는 거고, 사적 부조는 부모님이 도와주시는, 형제가 도와주시던 걸 도와주는 거죠.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소득자를 보시면, 이게 지금 1차 상담 후에 저장돼가지고 이렇게 안 나오긴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소득자를 누르면, 이 가족관계에서 우리가 인적사항에서 입력했던 그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도 마찬가지고 이런 창이 많습니다. 어차피 가족 안에서 일어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실수령 같은 경우는 이제 다 1000원 단위로 기본적으로 입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고요. 기본 여기는 3줄입니다. 기본 3줄이고 역시나 이건 추가 가능합니다. 추가 버튼은 하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변동 수입은 상여, 보너스, 인센티브, 기타 소득 4가지 정도 만들었고요. 소득자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정차상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거는 실수령 얘기인데 이건 연간이라고 가로 표시해놨습니다. 그래서 매월이 아니라
상여금이 들어오는데 1년에 한 3번 정도 들어온다 그러면은 그 3월, 6월, 9월 달에 예를 들면 받는 그 금액 단위를 적는 게 아니라 합산해서 연간으로 적으셔야 돼요. 연간 금액으로. 수령원 같은 것들은 큰 의미는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마찬가지로 적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합산이 됩니다. 밑에 하단에 합산이 됩니다. 잠깐만요. 요거 지금 요거까지 잠깐 드리고요. 먼저 좀 제가 해야 될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PPT를 잠깐 보실게요. 먼저 PPT에서 네. 페이지 수는 안 나오는데요. 그냥 이렇게 볼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먼저 요거를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공통사항은 뭐냐면요. 원래 저장 버튼을 하단에 항상 저장 버튼이 있거든요. 그거 누르면 저장되고요. 10분 간격으로 자동 저장이 되거든요. 근데 저장 버튼 안 누르시고 페이지 이동을 하시게 되면 저장되지가 않아요. 원래는 저장이 됐는데 저장되는 형태로 만들고자 했는데 그게 이제 그냥 FF단에는 문제가 없는데 이게 제한단, 분석단이 다 같이 연동되다 보니까 자동 저장 시에 그게 페이지 이동 시에 저장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이 오류가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저장 버튼을 누르는 형태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보시면 이게 살색으로 표기가 되는 게 있었어요. 흰색 바탕이 있고 살색 있잖아요. 살색은 이 다음 페이지, 그러니까 분석단이나 제한단과 연동이 돼요. 여기에 있는 숫자들이.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이렇게 적어주셔야지 데이터가 추출이 되겠죠, 뒤에.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색깔 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금액은 1,000원 단위로 입력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이제 하단에 추가 버튼 누르시면 추가가 돼요. 열이 추가가 되는데요. 삭제 버튼은 따로 만들진 않았습니다. 삭제를 할 때는 그냥 이거를 지우시면 돼요. 이게 내용을 다 지워버리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2차 상담 시에는 이제 FF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분석 제한이 막 들어가잖아요. 근데 하시다 보면은 FF를 수정하거나 혹은 분석 제한단에서 여러 가지 수정 작업을 가하게 되는데요. 그때 다음 페이지 넘어갔을 때 예를 들면 자산 조정을 해요, 부채 조정을 해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갔는데 월 지출 현금 흐름에서는 이 제한 단계에서 조정했던 그 값이 넘어오지 않을 수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래서 이게 업데이트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를 클릭해 주시면 지금 금방 수정했던 값들이 다 반영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분석 제한 단계에서는 이 업데이트 버튼을 좀 활용해 주셔야 된다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넘어가서 할게요. 자, 직업소득까지 했고요. 부동산, 금융자산 볼게요. 이 부동산은 이제 크게 전월세나 보유부동산으로 크게 구분을 두 가지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세나 월세는 전세, 월세, 전세 임대, 시프트까지 이런 여러 가지 임대주택의 형태를 만들어 놨고요. 규모는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규모는 만약에 입력하실 일이 있다면은 18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하면은요, 이렇게 규모가 이렇게 제곱미터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지역은 뭐 그렇고요. 임차보증금 이거 100만 이게 385만 원이죠. 이게 1,000원 단위입니다. 월세 12만 원. 이건 전세임대 지금 잘 계시네요. 만기는 이렇다. 그냥 텍스트로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유부동산은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상가토지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규모, 지역, 취득일, 취득가액 이 부분은 다시 다 흰색입니다. 그래서 정보가 있으시면 입력하셔도 되고 하지만 뒤에 이 자산단과 연동되는 건 시세가액이죠. 시세가액과 그다음에 임대보증금 이런 부분은 부채입니다. 임대보증금 우리가 이건 보유부동산 보유하는데 임대를 준 거죠. 네. 차입금은 그냥 우리가 대출하는 거 있지만 임대보증금은
새 들어 사는 사람한테 준 거기 때문에, 받은 거기 때문에 부채입니다. 그래서, 자산단에는 표현이 안 되지만, 대차대조상에는 이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명의까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건 그냥 히스토리를 적는 거죠. 히스토리. 그냥 적는 텍스트란, 항상 어떤 화면이 있으면 그 하단에 비고가 있습니다. 그것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숫자적인 것 말고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까지 했고요. 금융자산 볼게요. 금융자산은 수시, 입출금, 예적금, 투자상품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했고요. 금융회사, 네, 회사 이름을 쓰는 거죠. 신한, 농협 이런 식으로 상품명, 여기서 이제 원리금, 총원리금, 월납금액 네 가지가 이제 반영이 됩니다. 뒤로 금리 가입일, 만기일, 가입 목적까지 쓰실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예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적금. 차이는 다 아시겠고, 투자 상품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게, 여기서는 이제 회사가 있어요. 예를 들면 회사가 있고 금융상품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총투자 원금이 있습니다. 총투자 원금이 있고, 여기서 중요한 건 원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평가 금액이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현재 평가 금액이 있고 월납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금액과 총투자 원금을 같이 입력을 할 경우에는 수익률이 자동으로 계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입력하실 수 있고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금융상품에 대한 정성적인 어떤 내용이 있다면 여기다 적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보험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족 중에 누군가를 이렇게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피보험자 마찬가지고요. 금융회사 상품명, 월납보험료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고요. 해약환급금이 있다면 해약환급금은 좀 표시를 해줄 필요가 있겠죠. 이건 부채를 조정하는 데도 있어서 그렇고 이건 자산으로 잡히거든요. 그래서 해약환급금 부분은 이렇게 좀 별도로 표시해놨습니다. 그리고 보장성보험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보험도 마찬가지로 비고란을 만들어서 정성적인 내용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자산이라고 저희가 좀 따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자동차나 무슨 회원권, 기금속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거는 시세 부분이 시세 부분 이렇게 있으면 그 자산으로 연동이 됩니다. 기타 자산까지 이렇게 입력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채로 넘어갈게요. 부채는 이제 크게 신용카드, 담보대출, 신용대출, 지인대출, 기타 미상한액 이런 정도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카드다, 카드 명의, 그 다음에 평균 사용금액, 금월 결제 금액 이런 부분들은 지금 추이를 좀 파악하기 위해서 좀 넣었던 부분이고요. 총 미결제 잔액이 이제 부채와 연동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연체 여부는 이제 30일 미만에서 1년 이상까지 이게 이제 채무조정제도와 연관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놨고요. 목적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통계자료 뽑을 때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부채 파악할 때 왜 이게 부채가 됐는지도 목적 좀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신용대출, 신용카드 됐고요. 담보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명, 그 다음에 상품명, 그 다음에 명의, 최초 대출 금액이 있고 현재 대출 잔액이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현재 대출 잔액으로 부채 반영되겠죠. 그 다음에 상환 방식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단지 그거죠. 만기일시 상환의 경우 이게 지금 갚을 지금 추이나 혹은 이 부채를 갚을 수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 파악하기 위해서 상환 방식 같은 경우도 한번 표기해놨고요. 월 상환액. 5라는 5,000원이라는 얘기죠. 이거는 1,000원 단위이기 때문에 대출일, 만기일, 연체 여부 똑같습니다. 목적 똑같고요. 그 다음에 신용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보대출이랑 똑같아요. 똑같고요. 그 다음에 지인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대신에 이제 금융회사 상품명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게 아니죠. 채권자 예를 들면 옆집 엄마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되겠죠. 명이 똑같고 내가 빌렸을 수도 있고 와이프가 빌렸을 수도 있고 하는 부분입니다.
대출 잔액 역시 대출 잔액 기준으로 부채 반영되겠고요. 월 상환액 기준으로 이제 현금 흐름에 반영이 되겠죠. 똑같습니다. 기타 미상환액 마찬가지입니다. 기타 미상환액은 예를 들면 공과금 밀린 거나 뭐 건강보험 체납이나 세금 밀린 거나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겠죠. 마찬가지고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정성적인 내용들을 텍스트로 입력합니다. 신용등급, 몇 등급, 이거는 숫자로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금조정 경험이 만약에 과거에 있다면 이제 한 5가지 정도 구분했습니다. 파산부터 행복기까지, 그리고 누가 했는지, 언제쯤 했고 왜 했는지, 지금 상태는 지금 유예 중이다, 진행 중이다, 종료다, 실효다, 이런 정도의 부분을 지금 해놓는 걸로 해놨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파악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뤘습니다. 그 다음에 지출. 지출은 뭐 특별하게 별다른 건 없습니다. 여기 하단에 다 기타라는 칸을 하나씩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없는 거 있잖아요. 여기 없는 거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 이제 여기다 입력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여기 기타 20만 원은 이게 술값이거든요. 근데 어디 넣기 좀 애매해가지고 여기다 넣었어요.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해서 하단에 이제 수시, 크게 보면은 이게 월 지출은 수시 지출과 고정 지출로 나뉘어지고요. 이건 자동이체나 월 1회 지출되는 항목이고, 이쪽은 그냥 늘 생활비로 쓰는 항목인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수시 합계까지 나오고요. 여기는 이제 고정 지출인데, 여기서 이제 약간 살색으로 표기가 되는 부분들은 연동이 되는 부분이겠죠. 월세는 아까 부동산 및 금융자산에서 입력한 이 월세 금액이 따라옵니다. 월세 금액이 따라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부분들은 다 저희가 입력한 것이고, 민영보험라는 금융자산의 보험을 저희가 입력했습니다. 21,000원짜리 안보험입니다. 그렇게 해서 반영이 되는 것이고요. 금융비용 같은 경우는 당연히 부채 있겠죠. 부채에 이 카드 값은 이 생활비에다 뭐가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좀 이렇게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이나 이런 부분들은 부채로 잡았고요. 금월 결제 금액이 만약에 100만 원이라고 해서 이 안에 이 생활비에 다 섞여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따로 잡진 않았습니다. 신용대출, 담보대출, 지인대출, 기타 미상환액 이런 형태로 월납 기준으로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었고요. 저축과 투자는 지금 없네요. 그죠? 저축 투자 지금 100만 원 정도 청약저축이 있지만 월납을 지금 안 하고 있다. 들어갈 게 없네요. 여기 월납 금액 기준으로 저축은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수시와 고정 지출의 합계는 하단에 이런 형태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연지출인데요. 연지출은 그러니까 매달 쓰는 거 아니고 가끔씩 쓰는 건데 어찌됐든 1년 돌면 꼭 쓰는 돈들이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그냥 쭉 기입을 합니다. 그러면은 연지출 합계액이 자동 계산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누기 12한 금액, 연지출에 나누기 12한 이게 월 환산 금액이 도출이 됩니다. 자동 계산이 되고요. 그래서 총지출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앞단 페이지 월지출의 총합계, 월지출 합계와 연지출의 월 환산액이 더해진 값이 총지출로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월 수입은 아까 우리 직업단에서 파악한 월 평균 수입이 월 수입으로 반영이 되고요. 그게 이제 총지출과 월 수입의 수지차가 이렇게 나타나고 다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마이너스 120 정도가 지금 되고 있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FF입니다. FF, 그러니까 정보파악단이 이 정도로 해가지고 마무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정보파악이 완료가 될 경우에는 1차 상담 이제 완료를 눌러요. 1차 상담 완료를 누르면 이제 2차 상담이 뜨게 됩니다. 2차 상담, 2차 상담에 이 하단에 이렇게 리스트가 뜨고요. 그래서 상담 진행을 누르시면 2차 상담 이제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2차 상담 전에 저희가 1차 상담에서
여기까지 지금 FF를 했잖아요. 그 정보 파악을 했는데 그 다음에 그 정보 파악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분석한 세 가지 자산 부채 상담 상태표하고 현금 흐름표, 그 다음에 생애 설계 이 세 가지까지는 1차 상담에서 이 결과치가 대부분 이거는 그냥 자동으로 따라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는 이렇게 1차 상담 시에 작성 그냥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까지 보고 잠깐 쉬고 다시 할게요. 네. 아니요. 요거까지 하고요. 요거까지 하고 해야죠. 좀 뭐 피곤하세요? 네. 예. 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예. 자. 예, 바로 할게요. 자, 자산부채 상태표입니다. 자산부채 상태표는 이제 앞단에서 파악했던 자산들이 다 이제 다 자산이 다 끄집어 오는 거죠. 자산을 끌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자산, 부동산, 그 다음에 기타 자산 이런 식으로 세 덩어리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금융자산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좀 중분류라고 할까요? 수식, 출금, 예적금, 투자자산. 요게 아까 금융자산이었고 보험에 이제 해약환급금까지 금융자산으로 이제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은 아까 파악했던 부동산들이고요. 그 다음에 기타 자산. 아까 파악했던 게 없었죠. 차량이나 뭐 기타 회원권 같은 것들 그런 형태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산합계는 이렇게 나타나고요. 부채는 아까 파악했던 부채들 쭉 따라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임대보증금이라는 거는 부채단에는 없었지만 여기 자산부채 상태표에는 제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지만 이 부동산에서 내가 그 임대 준 거잖아요. 그 부분은 여기 부채로 따라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순자산 합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자산부채 상태표를 기존에는 보통 우리가 상담사가 막 이렇게 뭔가 입력하는 화면이 좀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대폭 이번에는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로 지금 여기 있는 상태를 좀 직관적으로 이렇게 좀 볼 수 있도록 그래프로 만들어 놨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자산 비율입니다. 자산 비율. 그래서 이 자산 비율 중에 자산 중에 금융자산이 어느 정도 비율이고 20%네요. 부동산이 어느 정도 비율인지 79%. 기타 자산은 뭐 0%겠죠. 그런 식으로 자산 비율을 좀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금융자산, 자산 중에서도 이제 금융자산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분 같은 경우 예적금이 100%네요. 예적금이 비율이 100%입니다. 이런 식으로 금융자산 안에서의 비율을 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총자산 대비 부채 비율입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이 지금 뭐 76.5% 정도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네요. 총자산 대비 부채 비율. 총자산을 100으로 놨을 때 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부채 종류별 비율은 이 부채를 100으로 놨을 때 이 안에서의 이제 비율을 얘기합니다. 신용대출이 뭐 75%다, 뭐가 100%다. 이런 식으로 자산 상태표를 이제 그래프로 분석하고요. 하단에 이제 상담사 의견을 간단하게 입력하는 칸을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금 흐름표입니다. 현금 흐름표는 이분의 이제 현재 지금 지출되고 있는 항목들이 쭉 낭낭합니다. 그래서 지금 130만 원 월 수입이죠. 월 수입고 그다음에 이제 지출에 대한 내용들이 중간 카테고리 정도로 해가지고 다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월 지출 내용이고요. 연 지출 내용은 나누기 12한 값으로 비율은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수시차 역시나 마이너스 120만 원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비율인데요. 각 지출에 대한 비율인데, 이건 기준이, 총 지출을 100으로 놨을 때, 그 총 지출 대비 몇 %냐.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금융비용이 지금 51% 정도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그래프로 다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막대 그래프로. 그래가지고 금융비용이나 이런 부분. 문제가 있는 지출 항목을 바로 이렇게 좀 눈에 바로 이렇게 좀 띄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표현을 했고요. 상담사 의견 역시나 간단하게 이렇게 입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애 설계입니다. 생애 설계가 조금 저희가 이제 논의할 때 이게 좀 내용이 좀 많았고요. 논의 과정이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일단은 가족 구성원이 그냥 표기가 됩니다. 예. 신청자부터 큰아들, 둘째까지 이렇게 표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재를 기준으로 1년 후부터 13년 후까지 일단 디폴트 값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수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3년 후다. 3년 후라고 했을 때 나이가 바뀝니다.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5년 후다라고 했을 때 나이가 바뀝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주요 발생 상황 밑에 하단에 있는 주요 발생 상황, 예를 들면 17이니까 뭐 이때 고등학교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뭐 이때 뭐 대학을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뭐 그런 것들 기준으로 이런 부분들은 약간씩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요 발생 사항을 직업, 소득, 주거, 부채, 저축이라는 한 5가지 카테고리를 가지고 향후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을 콤보 박스, 셀렉트 박스 형태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에 대한 사항은 하단으로 좀 뺐어요. 자녀에 대한 이벤트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들을 좀 하단으로 뺐습니다. 그래서 주요 발생 사항에 대한 그 어떤 각각의 카테고리를 좀 본다면, 직업 같은 경우는 맞벌이, 외벌이 뭐 이런 부분부터 해가지고 이직, 전직, 최종 은퇴까지 여러 가지 항목을 그냥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때는 이제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맞벌이를 한다. 이때는 이직을 한다. 이런 식으로 이거를 우리가 예측하거나 혹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없는 것도 있겠죠.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표시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소득은 이제 소득이 증가할 것이냐, 소득이 유지가 될 것이냐, 감소가 될 것이냐, 나중에 뭐 연금소득을 받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좀 표기했고요. 마찬가지로 수정 가능합니다. 텍스트로 입력하실 수도 있고요. 주거 같은 경우도 한 4가지 정도를 만들어놨고요. 부채도 한 3가지 정도. 이분 같은 경우 지금 채무조정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채무조정 이렇게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그 다음에 주거는 지금 뭐 올해 7월 재개학 예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을 뭐 임대 종류가 만약에 있더라, 그럼 이때는 주거 이전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저축은 이제 뭐 저축을 지금 그래도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때라는 뭐 최대 저축 구간, 저축이 이때는 좀 줄 것 같다, 저축이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이 정도로 좀 구분했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에 대한 사항은 출생, 육아, 유치원, 초등, 중등, 고등, 대학교, 대학원, 유학, 결혼, 뭐 요 정도까지 이렇게 표기를 해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도록 언제 어떤 일이 있을지, 이게 결국은 다 재무 목표일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재무 상담에서의 생애 설계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 부분은 처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상황 변화 예측은 한 3칸 정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좀 정성적인 혹은 상담사의 견해를 간단하게 이렇게 좀 적을 수 있도록 해놨고요. 하단에 이제 재무 목표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라이프 사이클을 보니 몇 년 후에 어떤 일이 있을 것 같고, 그로 인한 어떤 준비 자금이 예상이 된다라는 것을 표기하도록 해놨습니다. 하단에 재무 목표를 한 5칸 정도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직접 이런 어떤 플래닝을 하면서 바로 재무 목표를 입력하실 수 있도록 해놨고요. 이 재무 목표는 뒤에 재무 목표란이 따로 있거든요. 그것과 연동이 되고 통장 시스템과도 연동이 됩니다. 3가지는 같이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생애 설계까지 해가지고 정보 파악, 그 다음에 분석단까지 이렇게 저 말씀을 잠깐 드렸고요. 그 다음에 잠깐 쉬고 다시 저기 할게요. 뒤에 거 할게요. 네, 하겠습니다. 2차 상담 마찬가지로 상담 진행 누르시면 되고요. 그럼 1차 때 저희가 입력했던 내용들이 일단 그냥 다 따라옵니다. 다 따라오고요. 여기서도 사실은 수정 가능합니다. 여기서 수정을 2차 때 어떤 내용을 수정을 할 경우에
그걸 이제 그게 반영이 됩니다. 다 반영이 되고요. 소비화면에서도 예 이쪽에서도 반영이 되죠. 맞죠? 예. 2차 상담 진행을 해볼게요. 다시. 아까 분석까지 했죠. 분석까지 했고요. 생애 설계까지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일단 이제 제안단 넘어가겠습니다. 제안이 되게 많아요. 제안이 한 10페이지 됩니다. 먼저는 이제 자산 조정입니다. 자산 조정. 그래서 현재 저희가 이제 입력한 자산각들이 다 여기 옵니다. 다 이쪽으로 와요. 그래서 금융자산이 있었죠. 예적금. 그 다음에 보장성 보험이 있었는데요. 해약환급 안 적었기 때문에 금액은 안 나타납니다. 일단 부동산이 아까 전세임대가 380만 원 있었고요. 부채가 아까 꽤 있었죠. 1580 정도 있었어요. 일단 쭉 다 따라오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조정 후값으로 어떻게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조정에 여기 셀렉트 박스가 있어요. 여기를 선택하셔가지고 조정하시면 됩니다. 자산 조정은 저희가 이게 회의를 하면서 생각해 봤더니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 구조가 잘못되어 있을 경우에 예를 들면 고금리 어떤 부채를 갖고 있으면서 또 적금도 하고 있는 경우 뭐 그런 경우 그래서 잘못된 자산으로 좀 조정을 해보는 그런 의미가 가장 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정 후는 예를 들면 이게 유지로 바꿔볼까요? 유지하면은 그냥 유지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감액을 누를 경우에는 여기 활성화가 되죠. 그래서 이걸 예를 감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청약을 물론 감액하는 일은 없지만 예를 들면 80만 원으로 감액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하단에 이게 상환 가능 금액이라고 이렇게 뜨는 게 있어요. 차액만큼 하단에 상환 가능 금액으로 떠요. 이게 여유자금 혹은 뭐 유동성 자금이 확보가 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해지를 할게요. 해지를 하면은 이게 취소선이 쫙 거집니다. 취소선이 거지고요. 그 다음에 이건 유지를 하고요. 이거는 이제 여기는 새롭게 떴는데요. 이거는 추가를 누르셔야 돼요. 신규가 있죠. 이거는 추가를 누르시고 신규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가 활성화가 됩니다. 구분이. 그래서 수시 입출금, 예적금, 투자, 저축성 보험, 보장성 보험 이렇게 그냥 선택하시면 됩니다. 선택하시고 어떤 것을 넣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삭제 버튼은 따로 없고요. 이거를 신규를 누르면 활성화가 되지만 신규를 안 누르면 그냥 이렇게 죽어있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플로우를 보면 이거 일단 다시 설명드려요. 부동산은 유지 아니면 매각, 증액, 감액 이거는 월세, 그러니까 전월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는 일은 흔치는 않겠지만 향후엔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제안하는 정도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추가 버튼이 있고요. 기타 자산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부채가 있어요. 근데 현재 이거를 보세요. 저희가 이제 이 1,000만 원을 100만 원을 일단은 해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저희가 원래 계산을 지금 해서 조금 그렇습니다. 자, 해지를 하면은 여기 지금 이게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다시 할게요. 제가 상환 가는 거 보이세요? 여기 잠깐 앞에 한번 잠깐 보시죠. 이걸 해지했습니다. 100만 원을. 그러면 상환 가능 금액이 100만 원이 나와요. 그죠? 그리고 청약담보 대출이 있었어요. 이걸 해지해봅니다. 상환을 합니다. 상환을 하면은 이게 없어지죠. 근데 이게 지금 약간 식이 좀 꼬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원래 상환 가능 금액이 얼마입니까? 100만 원을 갖고 80만 원을 상환했기 때문에 20만 원이 되죠. 그래서 요거를 제가 신규를 아까 눌렀고요. 신규로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수시 출금으로 그냥 비상금 만드세요.
비상금이다 해가지고 20만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어제까지만 해도 이게 좀 맞았거든요. 근데 약간 좀 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산을 해지하거나 그 해지한 자산으로 일부의 부채를 상환하는 이런 형태로 이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단에는 상담사 의견 입력하면 되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유지 부분 상환 상환이 있습니다. 부분 상환 누르면 활성화가 됩니다. 상환가는 금액이 이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어차피 약간 오류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지할게요. 그래서 저장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산 조정은 그렇고요. 부채 조정 볼게요. 자, 부채 조정인데요. 부채 조정은 이거는 우리가 좀 목표를 좀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부채 조정 여기 페이지는요. 상담을 하는 데 있어서 약간 좀 참고 삼아 도움을 드리는 그런 페이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결론적으로 뒷부분과 연동이 되는 그러니까 현금 흐름 단에 연동되는 부분은 여기 하단에 월상한액 보이시죠? 요거 월상한액 요것만 연동됩니다. 다른 거 연동 안 돼요. 그냥 예시로 보여주기 위한 페이지입니다. 구조 어떻게 돼 있냐면 위에는 이제 부채 조정이라고 해가지고 총부채, 총자산, 부양가족, 가구소득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거를 계산을 누르면 값이 이렇게 뜨죠. 왜 이렇게 뜰까요? 계산식에 의해서 저희가 한 건데요. 회생은 계산식이 어떻게 되냐면요. 일단 지금 현재 가구소득이 있잖아요. 가구소득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부양가족을 3명을 넣었어요. 부양가족. 그러니까 이게 3인 가족 예를 들면 3인 가족 최저생계비 곱하기 150%에서 현재소득 그 차액만큼 우리는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그 부양가족 수가 지금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회생 시에 150% 그러니까 최저생계비 곱하기 150%보다 넘는 소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소득이 마이너스인 거예요, 한마디로. 마이너스니까 이게 월 상환액이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67만 원이. 그래서 부양가족을 예를 들면 수정은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3명, 만약 1명이다. 이렇게 하면은 다시 계산을 해볼게요. 그럼 회생값이 이렇게 떨어지죠. 그 다음에 가구소득도 마찬가지로 수정 가능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월소득화하는 것과 회생 시에 증빙되는 소득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어떻게 우리가 좀 예상을 만약에 해서 이것을 입력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면 부양가족은 1명이고 가구소득은 105만 원 잡힌다. 그래가지고 계산했더니 어느 정도 값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부채조정과 채무조정제도 비교까지는 그런 식에 의해서 이게 몇 가지 이제 도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좀 갈래를 지어서 조금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초기에는 이게 협약기간 부채인지 그런 부분들도 다 넣어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요. 너무 이게 복잡해서 오히려 활용도가 떨어진다 그런 의견이 많아서 좀 단순화했습니다. 그리고 조정전, 조정후가 있는데요. 조정전, 조정후가 있고 회생, 워크아웃 이 두 가지만 일단 해놨습니다. 왜냐면 파산은 굳이 이 자료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파산 시에는 그 다음에 프리워크아웃 같은 경우도 워크아웃에서 약간 어떤 그 조정액 정도를 저희가 좀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두 가지 정도 갈래를 적고요. 그래서 이걸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회생을 워크아웃 선택을 해서 이 부분은 그냥 상담 시에 그냥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냥 데이터를 넣는 거고요. 여기다 이제 상담사가 어떤 이걸 보시면서 이제 이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상담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분은 지금 회생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판단을 만약에 할 경우에 총 상환액 자체가 이게 훨씬 적죠. 이게 점입니다. 이거는
860 정도, 이건 1500 있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회생이 유리합니다. 라고 했을 때 회생을 클릭하시고요. 월 상한액을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월 상한액을, 이게 14만 8천 원 정도 나오니까, 예를 들면 한 15만 원. 15만 원 정도를 월 상한액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이쪽 화면에서는 그 상담 시에 제가 이거 도움이 되는 정도의 화면이고요. 결국에는 월 지출 조정 값에 다시 여기를 업데이트를 해보겠습니다. 업데이트를 하시면 업데이트가 15만원 잡혀요. 채무 조정 값이. 이런 식으로 이쪽으로 이제 반영되는 형태로 제가 이 부분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뒤에 하단에 이제 상담사 의견 이 부분을 좀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조정부. 보험조정은 현재 기존에 있는 보험은 유지, 감액, 해지 세 가지고요. 아까 자산조정 파트랑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해지하면 없어지겠죠. 이렇게. 유지하면 유지가 되는 거고요. 감액을 하면 바꿀 수 있는데 유지를 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 버튼 눌러서 신규 선택을 하면 피보험자가 뜹니다. 피보험자가 이제 가족 중에 누가 되겠죠. 선택을 하고요. 보험 상품, 그 다음에 금액을 입력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단에 상담사 의견 하나 있고요. 총계는 현재 21,000원이었는데 61,000원 정도로 좀 늘어났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장합니다. 네. 그래서 보험 조정까지 해요. 저축 투자 보겠습니다. 저축 투자는 여기서 이제 조정을 하는 것은 저겁니다. 월납 금액, 월납 저축 금액을 조정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 그 농협 청약 저축이 있었는데 100만 원이었어요. 근데 이게 월납이 5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해지를 했습니다. 근데 자산 변화에서는 그게 나타나지만 현금 흐름의 변화에서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다시 그런 자산값이 자산 중에 월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저축들은 따라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지를 하게 될 경우에 이렇게 없어지게 되죠. 5만 원에서 현재는 0원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요. 추가 버튼도 있습니다. 추가 버튼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추가를 하셔도 되고요. 여기서 추가를 하시게 되면은 월 지출 조정 값에서 저축이 추가가 되긴 합니다. 근데 프로세스상 여기서 저축을 더 하라는 판단을 내리는 것은 사실은 조금 상담의 프로세스상 맞지는 않는 것 같고요. 재무 목표와 통장 시스템 단에서 다시 저축을 추가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굳이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화면은 이런 형태로 조정을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저장하겠습니다. 넘어가서 월지출 조정입니다. 여기서 앞에서 어떤 변화를 주었다면 여기 업데이트를 하십니다. 업데이트를 하시면 값이 최신 값으로 반영됩니다. 그리고 지출값이 있고 조정지출 있죠. 조정지출 값은 원래는 똑같이 따라옵니다. 원래 똑같이 따라오고요. 그걸 갖고 수정을 한 값입니다. 이거. 제가 한번 먼저 해봤기 때문에 이것을 좀 조정을 했던 부분이고요. 업데이트 누르시면 원래 백지 상태에서 업데이트 누르시면 이 값하고 이 값하고 똑같습니다. 같은 값이 따라오고요. 그걸 갖고 일부 조정을 하는 그런 패턴이죠. 네, 그렇게 보시면 여기서 이제 다른 부분들은 큰 변화가 없고요. 여기 수정을 하시면 그 값이 여기 합계 반영이 되겠죠. 예를 들어 빼볼까요? 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부분 보실까요? 민영보험 21,000원이었잖아요, 원래는. 근데 아까 보험조정단에서 저희가 2개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61,000원이 됐고요. 그 다음에 금융비용은 아까 이 정도였는데 부채조정단에서 저희가 회생시를 이것을 선택했고요. 이 2가지 금액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에 2가지 금액이 있지만 회생시를 선택했기 때문에 여기 하단에 월상한액 값이 이쪽으로 반영이 된 겁니다. 반영이 됐고요.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는 다 따라옵니다. 그냥 똑같이 따라와요. 특별히 저희가 변동 준 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여기서 좀 채무 조정 같은 걸 할 경우에는 이 부분들을 좀 그냥 없애셔서 수정 가능합니다. 여기서 없애시고 그냥 채무 조정 값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그런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적금도 있었는데 없어졌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저장을. 그 다음에 연지출입니다. 연지출 값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대로 따라옵니다. 그대로 따라오고요. 그래서 전후 비교 값이 이렇게 수지차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리고 재무목표 보시면 재무목표는 아까 저희가 최초에 어디서 했죠? 네, 생애설계에서 잡아놨던 재무목표입니다. 생애설계에서 잡아놨던 이 재무목표가 재무목표단에서 그대로 재무목표 시기 필요자금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따라옵니다. 따라오고요. 그거에 대한 현재 준비자금은 없다 판단하고 부족자금이 500이니까 기간 3년이고 수익률 3%로 해서 한 달에 한 14만원 저축하시면 되겠네요. 이런 형태로 이걸 이제 작업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상담사님의 방법에 따라서 이 부분은 좀 텍스트나 숫자로 표현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를 하실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이거 4천이 아니고 예를 들면 4천은 2천만 원만 일단 현실적으로 한번 준비해 봅시다. 라고 만약에 했어요. 저장 눌러볼게요. 저장 누르시면 분석단에 생애설계를 볼게요. 바뀌었죠? 숫자가.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를 바꿔도 저기가 바뀌고요. 저기를 바꿔도 여기가 바뀝니다. 다시 2천만 원 갖고 무슨 창업을 하니 5천만 원 넣겠습니다. 제한단에 재무 목표를 보겠습니다. 5천만 원 이렇게 바뀌었죠.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텍스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통장 시스템입니다. 통장 시스템은요, 여기 급여 통장은 우리 평균 소득으로 그냥 들어오고요, 값이. 그 다음에 월 고정 지출, 자동이체 빠져나가는 거, 월 수시 지출, 그 다음에 연지출, 이런 형태로 지금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비상자금은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표죠. 1개월 생활비 정도를 비상자금으로 만들고 싶다. 목표는 한 130만 원 정도인데 당장 못 만드니까 1년 정도 시기를 거쳐서 좀 만들고 싶다. 근데 한 달에 5만 원 정도밖에 지금 여력이 없다. 그냥 자유롭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건 어떤 숫자가 딱딱 맞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값은 세 가지 값은 고정이 됩니다. 세 가지 값은 어떤 형태로 고정이 됐냐면 지난번에 며칠 전에 그 회의 결과 이 부분을 그냥 그 만 원 단위를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러죠? 절삭 해버렸죠. 네. 그래서 65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60만 원 이런 식으로 표현이 이렇게 하기로 그냥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저도 좀 이거는 저도 이거는 좀 문제 제기를 좀 할까 했는데 이거는 거의 그냥 65만 원도 의미가 있는 숫자인데 5만 원이 절삭되니까 이거는 좀 말이 안 되죠. 네. 저희가 요구했던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월 지출의 수시 금액이 예를 들면 173만 이렇게 나오니까 네네. 그걸 상담사가 좀 이걸 180으로 수정할 수 있게 가능할 수 있게 좀 오픈을 해줘라 라는 의미로 무조건적으로 절삭을 해달라는 의미는 아니었죠. 네네. 정말 이해를 잘못 접수하신 것 같은데 좀 반영하시겠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그 부분은 좀 이따가 다시 얘기를 해주세요. 정확하게. 그래서 이게 조정이 가능하게끔 이걸 좀 오픈해 주는 것이 맞겠고
상황이시네요. 자, 알겠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일 시스템은 아까 마찬가지로 여기도 다시 업데이트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거는 창업이 4,000으로 아직 돼 있죠? 업데이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5,000으로 바뀌었네요. 그러니까 아까 재무 목표, 생계 설계, 여기 있는 통장에 있는 목표치는 어쨌든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같이 따라옵니다. 그걸 갖고 우리가 이제 어떤 상품을 어떤 형태로 이제 매칭을 하거나 혹은 이렇게 뭐 제안을 하는지는 상품과 월납 금액은 저희가 입력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총 9칸 정도 목표가 많네요.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들어놨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복지 서비스입니다. 복지 서비스는 뭐 연계기관과 내용을 그냥 이렇게 텍스트로 입력하는 형태로 만들어놨습니다. 구분은 뭐 소득부터 해서 기타까지 이렇게 쭉 보시면 아시겠고요. 그 다음에 해야 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야 할 일과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텍스트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놨고요. 상담사 총평화 아래에다가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요약보고서. 네. 그죠? 저희가 이게 월 지출 건드릴 게 없죠? 월 고정 지출은 저희가 건드릴 값이 없고, 월 수시 지출이 좀 줄었을 겁니다. 좀 줄었고요. 보험 좀 늘어났고, 금융비용 많이 줄었고, 저축. 이 부분은 저희가 통장 시스템을 보시면, 사라졌네요. 이걸 업데이트를 하면 비상금 같은 경우는 없어집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업데이트를 하면 그런데 다시 뭐 이 부분은 써야겠네요. 그래서 요약보고서 볼게요. 다시. 네. 요약보고서는 아까 1차 상담 시에 예적금 100이었는데 예적금이 우리가 없앴죠. 그 다음에 수시 출금 20만원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담보대출이 80만원 있었는데 이게 100만원 갖고 상환을 했고 20만원 남았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수정은 가능합니다. 2차 상담 시는 어쨌든 제한이기 때문에 제한 시에 예를 들면 뭐 채무상환, 그러니까 회생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한했지만 사실상 제한했다고 해서 이게 뭐 수치가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정도 했고요. 일단 수정은 가능합니다. 저축은 어디서 가져왔나 모르겠네요. 저도 그게 지금 약간 의문이네요. 저축값이 우리가 제안하는 통장 시스템 상에서 만약에 이 금액을 제한을 했다면 여기가 들어가야겠죠. 이 부분이 들어와야 될 것이고, 아니면 재무 목표상에도 저희가 뭐 재무표는 이거는 연동되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이거는 이쪽은 무관하고요. 저축 투자 조정에서 우리가 추가한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월 지출 조정에서도 역시나 건드리지 않았죠. 그러면은 통장 시스템에서 결국은 뭐 연동되는 게 5만 원 여기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수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좋습니다. 일단은 2차 상담 시에는 이렇게 조정된 값이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이렇게 뭐 상담사의 정성적 평가 의견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업데이트 한번 다시 볼게요. 저축 14만 원 떴네요. 통장 시스템에 아까 14만 원 있었죠? 제가 업데이트 안 했나봐요. 그래서 통장 시스템에 아까 14만 원이 있었죠? 14만 원이 결국에는 요약보고서상에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금융비용 15만 원이었고요. 맞죠?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됩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출력화면 잠깐 볼게요. 출력화면은 그냥 일괄 선택해가지고 인쇄 이렇게 누르면 나옵니다.
앞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죠. 네. 참고용으로 사용하시라고 나오고요. 상담사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여기 뭐 인쇄요, 뭐 열기, 저장, 인쇄, 새로 고침, 이건 한 페이지 이동이고요. 이거는 예 크기죠, 크기. 그다음에 이거는 다운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출력물이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되는데요. 제가 PDF로 하나 다운 받아놓은 게 있어요. 그걸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습니다. 재무설계 보고서, 목차, 자산부채 상태표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현금 흐름 분석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생애 설계. 생애 설계도 이제 콤보 박스 같은 게 다 없고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그 다음에 지원 목표도 이렇게 나오고요. 자산 조정. 조정전, 조정 후 이렇게 사선으로 취소성 같은 경우 잘 나타났죠. 부채 조정. 네. 부채 조정도 네. 클릭돼 있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보험 조정, 저축 투자 조정, 월 지출 조정, 월 지출 조정, 연지출 조정, 월 지출 조정, 그다음에 연지출 조정, 재무 목표, 재무 목표. 썰렁하죠. 많이 넣으셔야겠네. 글자를 많이 넣으셔야겠네. 그 폰트를 좀 키워주세요. 폰트를 좀 키워주셔야겠는데. 너무 작아요. 진짜 썰렁하네요. 좀 많이 넣어야 될 것 같아요. 통장 시스템 이런 식으로. 복지 서비스, 해야 할 일, 상담소 총평, 요약 보고서 이런 것들. 그리고 해서 신청서 참여했죠. 그 다음에 또 한 번 상담 완료를 해볼게요. 상담 완료하고요. 이제 3차입니다. 3차는 1차는 정보 파악한 거고요. 2차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라고 제안한 거죠. 3차는 상담 진행 한번 눌러볼게요. 예, 그럼 다시 이제 FF 화면이 나옵니다. FF 화면이 나오고요. FF 화면에서 다른 것들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이제 뭐 회생을 하라고 했는데 진짜로 회생을 했어요. 만약에 회생을 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지워보겠습니다. 이 정도만 일단 해볼게요. 이 정도를 만약에 지웠다. 이걸 뭐 어떻게 뭐 했어요. 오늘 해서 갑니다. 네. 이건 이렇게 듣고. 이거는 저희가 파악을 해봤더니 이렇게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가 됐고, 그래서 저장합니다. 저장하고, 지출, 신용대출, 정보대출. 지출 다시.
분석은 똑같고요. 제안 볼까요? 제안단 이제 3차 상담 때 볼게요. 3차 상담단에서 부채 내용 바뀐 거 볼까요? 제가 지금 바꾼 내용들은 그대로 이렇게 바뀌어졌죠. 제가. 그러니까, 이게 그냥 회생으로 한 800만 원, 그러니까 잔액이 있다. 회생, 뭐, 갚아야 될 거 앞으로. 뭐 한 달에 그리고, 잠깐만요. 다시 업데이트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이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3차 상담 때 일단 FF를 했어요. 그 다음에 FF를 하고 어제 줄까요 다시? 네, 3차 상담 때는 지금 제안단에서 요약보고서단이 금융비용 같은 경우도 지금 조금 차이가 있네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원래 프로세스는 그거예요. 3차 상담 때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 확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3차 상담 때 FF가 여기 제안단에 3차 상담 시의 결과치로 이렇게 반영이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약간 오류가 난 부분들은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런 프로세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이해되시죠? 근데 그럴 경우는 지금 3차 상담의 결과를 입력하는 건데 네네. 신용대출 이거만 보면 이게 회생을 한 건지 그렇죠. 알 수가 없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만약에 1차, 2차, 3차인데 2차 때나 3차 때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채무조정이라는 메뉴를 하나 넣는 게 맞는 게 아닌가. 결과치를. 그런 게 있어요. 예. 아니면 이 800만 원이라는 수치가 회생 지금 진행 중인데 그게 남아있는 금액을 이게 적는 그런 부분이라고 본다면 앞으로 예. 우리가 이제 통계를 잡는다 이렇게 했을 때 만약 저 데이터를 기준으로 한다면 이 사람은 다른 대출 있다 신용대출 딴 걸 갈아탄 걸로 보이지 네네. 회생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뭐 얼마나 하고 있다라는 걸 탐할 그렇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저렇게 되면 안 되겠죠. 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그걸 다시 작업하면서 그 부분은 조금 개선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전체적인 프로세스는 그렇습니다. 1차 상담 때 정보 파악을 하고요. 2차 상담 때는 파악한 정보를 갖고 이렇게 바꾸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하고요. 3차 상담 때는 그 바꾼 후에 결과를 다시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이제 입력하는 이런 형태가 최종 이게 전체적인 하나의 상담의 마무리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일단 이 정도까지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질문사항이나 그런 부분들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생애 선택 좀 보여주세요. 다시요. 2차 상담 기준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거기서 밑에 네. 저축의 최대 저축 기간을 네네. 기간으로 하려면 매년 동안 기간으로 계속 최대 저축 이렇게 클릭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네. 이렇게 해야 돼요. 최대 저축? 예. 그러면 그 화면상 출력하면은 전체가 이렇게 나오나요? 전체요? 각각 그냥 최대 저축 이렇게 나오나요? 어쨌든 뭐 클릭하면 된다는 거고. 예. 그다음에 그 재무 목표 밑에가 재무 목표인가요? 네네. 만약 추가를 할 수는 없나요, 이건? 5칸이 지금 한정. 예, 한정이에요. 한정이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제안단에서도 마찬가지로 제 목표를 보겠습니다. 이것도 5칸으로 한정하겠습니다. 예, 요거는 아마 안 될 것 같습니다. 리포트 그 출력단 때문에 이게 6개, 7개, 8개 막 나가버리면 출력단이 좀 힘들어서 2장으로 쓸 수는 있나요? 아마 힘들 거고. 지금 목표를 2장으로 쓸 수는 있나요? 그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왜냐면 이걸 어찌됐든 여기 칸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6칸, 7칸을 넣을 경우에 5칸 채워진다면 그 다음에 어디 넣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 한 장하고 만약 네. 추가 한 장 더 할 수 있냔 말이죠. 아, 요거를 네. 안 되죠. 그럼 결국 자기 쪼개면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좀 큰 목표 있잖아요. 큰 목표 중심으로 가고 통장 시스템에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하실 수가 있고요. 결국에는 이 요약 보고서상에 반영되는 값은 결국은 통장 시스템 값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저축액이 예. 저기 초기화면 다시 한번 봐보시고요. 이게 지금 3차 상담까지 왔잖아요. 네네네. 그럼 3차 상담에 들어가서 네. FF를 바꾸면 네. 요약보고서의 그 3차 결과가 바뀌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저 3차 상담 가봤더니 네. 1차 때 FF 받았던 게 잘못됐어. 수정하는 방법이 있나요? 아, 1차 때 받았던 게 잘못됐을 경우. 1차 때든 2차 때든 어쨌든 아, 못 들어가야죠. 볼 수는 있는데 볼게요. 수정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차 완료 때 2차 상담을 만약에 들어가 볼게요. 하단에 저장이 없네요. 부분이. 그것도 수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나중에 최고 파악되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정이 돼. 1차 이거를 전체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3차 상담까지 갔는데 3차 상담에 들어가서 FF를 바꿔버리면 그렇죠. 그럼 3차의 결과만 바뀌어버리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예전에 보니까 다른 뭐 수정사항이 발생했어요. 기존 걸 바꿔야 돼. 그러니까 1차 상담, 2차 상담에 뭐 내용을 바꿔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무조건 3차에서는 3차만 바꾸는 게 아니라 기존 거를 수정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한번 예. 들어가서 끝에 검토 해보고 바로 예.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질문 좀. 설문을 설명하십니다. 아, 설문 좀 설명해 주시죠. 설문은요, 다른 건 없고, 현재 리스트에 보시면 1차 설문은 했다는 표시가 되어 있고, 2차 설문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현 방식을 O와 X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1차 설문은 설문이 총 2개로 되어 있는데, 설문지를 누르게 되면 설문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까 리스트에 보시면 1차는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1차 때 입력한 내용이 여기 바로 보이게 되고요. 뭐 수정을 하셔도 이 상태에서 바뀌었다 해도 수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장되고, 그리고 2차 설문에서도 현재 2차 설문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또 2차 설문을 누르게 되면 2차 설문 항목이 나오게 되고, 이 상태에서 이거 읽어보시고 단순하게 선택, 이 설문 내용에 대해서 선택하시고 저장하시면 설문은 끝납니다. 그래서 2차 설문이 완료가 되고, 시점은 언제 하죠?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1차는 한번 하고. 그 다음에 2차 제안 끝내고 1차. 또 질문 뭐 해도 돼요? 네. 부채주 중에 부양가족은 본인 포함이죠? 그죠? 부양가족이요? 네네. 본인 포함이고. 네, 본인 포함입니다. 그리고 그 회생에서 예. 그때 그 상한액을 넣었을 때 그 네. 비율별로 딱 이렇게 뿌려주는 게 아니죠. 그냥 각각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네. 총 금액만 나오고 이렇게 되죠. 여기 보시면 부채 조정 볼게요. 이거를 이제 부양가족 수를 만약에 이렇게 해서 잠깐만 이거 수정 안 되죠. 후기에서는 히스토리 보게요.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히스토리 보기에서는 네. 모든 기능을 막고 단순하게 이게 2차 상담 완료를 누르고 3차 상담 넘어왔기 때문에 2차 수정이 안 되네요. 부양가족을 만약에 1명, 2명, 3명 입력하면 값이 다 다르게 나옵니다. 그 회생값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최저 생계비 곱하기 150% 기준해서 그냥 5년 곱해버린 거예요. 그 차액을 급여의 차액에 5년 곱해가지고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 요약 보고서 지금 3차까지 됐어요. 그다음 예.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네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말씀하신 거 보니까 1, 2, 3차로 끝나고 네. 추가로 4차 상담은 또 1차를 처음부터 FF를 또 입력해야 돼요. FF 값은 따라오는 거죠. 따라오고 그 다음에 다시 1차부터 그렇게 되는 거죠. FF 값만 따라옵니다. 어쨌든 4차 상담을 해서 하려면 또 4차, 5차, 6차 이런 식으로 2차에 1, 2, 3차 또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3차로 어쨌든 한 단위의 상담은 끝나는 거고요. 다시 시작하게 되면 3차에 FF가 따라옵니다. 칼라 인쇄 되는 거죠? 안 됩니다. 거기 맞은데요? 칼라가 아니라 일부러 그 PDF 흑백에 맞춰가지고 지금 만들었을 거예요. 출력단을. 칼라 필터 없으잖아, 나. 우리만 해도. 이게 최초에 컬러로 작업을 했었는데요. 이쪽에 컬러가 안 되고 흑백이라 그래서 그래프 색깔도 최대한 그냥 진한 검은색, 그냥 얕은 검은색 이렇게 칼라로 작업을 하게 되고 흑백으로 출력을 하면은 이제 색깔이 칼라처럼 이렇게 나오지 않을 부분이 있어서 처음부터 아예 흑백으로 운영을 해서 오일에서 잘 보이게 질문서기에는 컬러풀해야지 눈에 띄는 거 있어요. 컬러 복사기가 있을 경우에는 이제 출력하면 깔끔하게 잘 나와요. 중앙에 와서 칼라로 하면 되잖아. 아니, 어쩔 수가 있는 센터에 컬러 프린터를 놔줄 그 재정적인 여건이 없나요? 교는 안 돼요? 그거는 안 되고 근데 그거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우선 컬러로 해놓고 근데 나중에 그렇지. 프린트를 하셔서 말씀 들어보니까 많이 뭐 출력단들 컬러를 바꾸는 건 뭐 어렵지 않은 거죠. 지금 상황에서. 한번 하게 되면 병행하기 어렵지 않나요? 쉽지 않은데. 근데 이거 있어요. 칼라로 하면 되게 잘 나오는데 그걸 흑백으로 하면은 색깔이 더 이상해져요. 그래서 아예 그레이로 이게 색깔에 이렇게 그 구분을 그레이로 둔 거죠. 그게 오히려 사실은 흑백 프린터가 환경이라면 아예 흑백으로 그냥 처음부터 세팅하는 게 더 낫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참고로 다른 뭐 이런 재무적인 프로그램이나 출력하는 단에서 컬러 프린터 쓰는데 있지만 공공기행 같은 경우에는 흑백인 경우도 많이 있어요. 비교를 많이 해봤거든요. 광고기가 거꾸로 얘기가 되는 것 같고. 아들 모기가 거기 좀 거기 흑백으로 있어요. 긴 FF 양식이 출력할 수 있는 그것까지는 없어요. 자체 제작하셔야 돼요. 또 써. 그럼 아까 그 설문지는데 2차, 1차도 그러면 설문지 우리가 어떻게 출력할 수 있는 거죠, 설문지는. 설문지는 현재 출력은 할 수는 없고요. 그럼 저희가 불러보고 체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문 이게 얘기가 되는 게 나중에 설문에서 어떤 통계를 내고 싶다라는 게 있을 때 그때 저희한테 요구를 해주시면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이렇게 뽑아주는 형식으로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그냥 만들면 돼요. 이거 그냥 한글 작업하시면 돼요. 만들면 돼요. 표지 한번 보여주세요. 표지가 너무 없어 보이는데. 보고서는 다 없죠. 공공기관. 공공기관 아이씨. 뭘 좀 어떻게 할 수 없어. 이 하트는 이렇게 나와요. 너무 하트는. 하나 고 여기 위에다가 맞추는 저 밑에 뭐 오토마크 그 들어가지 않나요? 잠깐만요. 들어가 있어요. 네,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어요? 네. 아, 예. 뒤에 예. 뒤에 이게 잘 안 보여서 그래요. 여기 서울시 복지재단이라고요. 이렇게 동그랗게 들어가 있어요. 다. 실제 출력해서 보면 이제 괜찮아요? 표지에는 안 돼 있습니다. 보니까. 표지에는 없어요. 보니까. 목차부터는 다 있어요.
후디에 워터모카는 논다고 해서 뭐 크게 바뀐 것이 아닌데. 근데 워터마크가 이게 워터마크가 중요한 게 풀 자체가 하고 최선이라고 생각.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그 3차가 끝났다고 해서 기존 게 수정이 안 되면 힘들어지거든요. 그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맞습니다. 네. 언제나 수영 2차에 그 중간에 있는 FF 그 가정이 다 거기 다 넣어야 되는 거잖아. 수정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야 이제 3차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적어도 2차는 이상을 하면 수정이 안 된다는 거죠. 완료를 누르면. 아, 완료를 네. 2차가 완료됐다. 3차로 넘어가 버리면 1차, 2차 때 수정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적어도 2차는 수정이 돼야 돼. 2차는. 3차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2차는 1차를 입력하면 2차 때 어쨌든 1차 때부터 다 볼 수 있잖아요. 2차 때는 수정, 그 1차 완료를 해도 2차 때 수정하면 1차가 바뀌잖아요. 맞잖아요. 그것도 말씀을 드려가지고. 아, 그런 건가요? 네. 그리고 이제 2차 완료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진짜. 그 부분은 조금 한번 검토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겠네요. 돼야 그 다음 또. 네. 요청사항들 잘 정리해 네. 주시죠. 네. 그럼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아까 요청사항도 아까 말씀해 주신 것 같고 메모 다 하시죠. 예, 다 적어놨네요. 네, 그러면은 써보시고 잘 써보시기 바랍니다. 써보시되 지금 기간이 우리 오픈이 17일 날인데 다음 주 월요일인데 이번 주에 각각 그 시간 나실 때마다 확실하게 테스트를 해보셔 직접 입력해보시고 지금 그 교육 받으신 것들 전부 다 한 번씩 다 해보셔야지 그 중간에 발견될 수가 있을 때 이 17일 이후에 발견돼서 이렇게 드린 거 너무 늦어요. 그래서 최대한 테스트 해보시고 그 관련된 거 저한테 알려주시고 제가 또 구체적인 최영팀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전달받아서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저희 전수 부장님께 다시 전달해 드리도록 이번 주 안으로 그게 다 수정이 돼야 되고요. 17일 날 오픈할 겁니다. 네. 지금 이상혁 대리님까지 같이 오셨는데 인트란에 대해서 어차피 재무설계가 연동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다 지금 17일 날 오픈에 맞춰서 다 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금액 오류라든지 큰 그 오류 사항 위주로 좀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이건 좀 뭐 기능을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한 뭐 이런 거보다는 일단은 말씀드렸듯이 명백한 숫자가 뭐 오류가 된다거나 이게 업데이트가 잘 안 되거나 요약할 때 뭐 잘못 끌어본다거나 아까 보니까 요약에서 그거 하나는 제대로 된 건가요? 요약에서 업데이트 하니까 저 지금 업데이트 안 해서 그랬는데 됐는데요. 그 부분 어쨌든 요약 보고서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요약 보고서는. 근데 이 생각자 의견 쓰는 것도 기본적으로 데이터 계산한 다음에 지출이 많아지면 수입에 비해 지출이 많습니다라고 자동으로 너무 인공지능을 하는 거죠. 그런 것도 있어 사실은 프로그램이. 프로그램에 그런 게 이렇게 자동적으로 계산돼서 인문적으로 나오는 게 너무 많은 걸 바라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테스트 하시면서 저기 업데이트 꼭 누르셔야지 나중에 반영되니까 그 반영 업데이트 안 누르면 또 반영 안 됐다고 또 데이터가 이상할 수가 있습니다. 업데이트를 꼭 하시면서 체크해 주시고. 우선 테스트할 때 어둠인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테스트 그 계정이 지금 네. 어떤 걸로 해야 되나요? 테스트 계정은 그 재무 상담에 들어가시면 예전에 알렸던 그 계정으로 들어가는 네, 아무거나 그쪽 들어가서 그쪽 네, 테스트 걸로 들어가시면 그쪽 계정으로 네. 처음에 우리가 계속 했던 네. 죄송한데 내일 다시 공지에 올려주시면 안 돼요. 어떤 이거 재무 사이트. 이거 네. 제가 다시 네. 테스트할 수 있는 네. 사이트에 다시 올려드릴게요. 어디? 그럼 지금 동일하게 이거 쓰시나요? 이거 맞나요? index.jsp? 아이디 이게 그러니까 바로 재무 설계만 보실 때는 그쪽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거기서 재무 설계 버튼 누르면 굳이 분명해서 안 넘어가더라도 바로 여기로 올 수 있게 해놓은 거거든요. 네. 그 주소는 뭐 공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는 기술은 일부러 다른 것 같은데? 달라요? 아, 그거는 아마 저기 인트라넷 뭐 해가지고 하는 건가요? 제가 이거로 정리해서 네, 전수부장님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네. 제가 매일 알고 계시니까 네. 주시면. 네, 다른 질문 혹시 있으세요? 네, 없으시면 이걸로 교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